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말에 딱 잡혀있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게 되게 묘한 기분 드는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겉으로는 막, 아쉽네, 다음에 꼭 보자, 이렇게 답장을 엄청 빠르게 보내면서도요, 속으로는, 다행이다, 이러면서 엄청 깊은 안도감을 느꼈던 적 말이에요. 저도 사실 방금 약간 뜨끔했는데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격하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니까요. 막 샤워 안 해보되고 옷 뭐 입을지 안 골라도 되고 그냥 소파에 쫙 누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 같다가도요. 그 안도감 뒤에 곧바로 약간 이상한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죄책감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 갈수록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지? 뭐 나이 들면서 성격이 꼬이나? 아니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가? 하면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금요일 밤 혼자 있는 그 고요함을 차라리 편안하게 느끼면서도요. 동시에 그런 자신을 보면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거죠. 진짜 딱 그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 딥다이브 자료들을 보면요. 심리학이랑 뇌과학 연구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약속 취소됐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점점 편해지는 그 현상이요. 결코 성격적 결함이나 노화로 인한 슬픈 퇴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와, 퇴화가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뭔가요? 오히려 우리 뇌가 환경에 맞춰서 아주 똑똑하게 그 저전력 고요일 모드로 생존 스위치를 켰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없을 때 저전력 모드 켜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우리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해하는지 그 세 가지 소름 돋는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기대되는데요. 당장 첫 번째 비밀부터 들어가 보죠. 하드웨어의 변화라. 뇌가 사람을 왜 피곤해하는 걸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뇌가 사람을 만난다는 행위에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큰가요?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뇌 안에서는 폭풍이 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에 등장하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덤바의 수?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가 평균 150명이라는 통계적 개념입니다. 150명이요? 솔직히 요즘 스마트폰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 목록만 봐도 150명은 훌쩍 넘지 않나요? 소셜미디어 팔로워까지 합치면 몇백 명, 몇천 명인 사람도 수두룩한데요. 연락처에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거랑요. 뇌가 그 사람을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로 인식하고 연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뇌가 인식하는 진짜 관계는 다르다. 네, 덤바 교수가 말하는 15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인간 뇌의 가장 바깥쪽, 즉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심피질의 크기로부터 계산된 생물학적인 한계치입니다. 심피질이요?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가 펑크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용량이 딱 그 정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그 전두엽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전두엽이라면 보통 의사결정을 하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부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람 만나는 피로도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죠. 전두엽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게 말 그대로 혹사당하는 부위거든요.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상황이요? 겉으로는 그냥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뇌 속에서는 엄청난 정보 처리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눈썹 움직임을 읽어내고요. 눈치 보는 거요? 그렇죠. 목소리 톤의 변화로 기분을 파악하고 또 지금 분위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그 수만 개의 어휘 창구에서 골라내야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지루한 이야기에 하품이 나오는 걸 꾹 참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속으로는 지루해 죽겠는데 겉으로는 재밌는 척 리액션 해야 될 때 진짜 기빨리죠. 바로 그겁니다. 튀어나오려는 날선 비판을 속으로 꿀꺽 삼키는 억제 능력까지 이 모든 걸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피곤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니까 20대 때는 전두엽 배터리 용량이 100%라서 막 여러 명 만나고 밤새워 떠들며 이 복잡한 연산을 다 해내도 끄떡 없었는데 네, 그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배터리의 최대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똑같이 몇 시간만 사람을 만나도 뇌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에 등장하는 서울의 60대 강 여사님 사례가 이 전두엽의 과부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강 여사님이요? 어떤 사연이었죠? 이분은 동창회, 종교 모임, 지역 봉사활동까지 막 일주일에 4번씩이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던 이른바 마당발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만 다녀오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헉, 두통이요? 모임 다녀올 때마다 머리가 아프면 당연히 뇌혈관 쪽 문제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한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혈압 문제나 다른 질병인 줄 알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신체적인 수치는 너무나 정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최종적으로 내린 진단이 스트레스성 두통이었죠. 아, 스트레스요? 네, 강 여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막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실컷 웃고 떠들어 왔는데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냐 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즐겁게 웃고 있었지만 사실 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거의 과로사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야, 본인의 의식과는 별개로 전두엽은 수많은 타인과 부대끼는 내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적 피로가 두통이라는 물리적 증상으로 터져 나온 거죠. 또 다른 자료에 나오는 부산의 한 어르신 사례도 굉장히 비슷해요. 부산 어르신은 어떤 겪으셨나요? 매주 토요일마다 수십 명이 모이는 등산 동호회에 나가셨는데요. 언젠가부터 주말 아침만 되면 기분이 푹푹 가라앉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셨대요. 산이 싫어지신 건 아니고요? 산이 싫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속도와 감정에 맞추는 것이 버거워진 뇌가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아, 뇌가 파업을 했다. 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동호회를 탈퇴하고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비로소 숲의 새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뺨에 스치는 바람결이 느껴졌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새삼에 동호회 사람들과 보폭 맞추고 쉴 새 없이 대화하느라 닫혀있던 감각들이 뇌 에너지를 아끼니까 그제야 다시 살아난 거네요. 네. 전두엽이 쉴 틈을 얻은 거죠. 근데 전문가님, 자,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진 거라면요. 이건 솔직히 어떻게 포장해도 결국 슬퍼가 늙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아, 슬픈 노화다. 네,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고 막 좋게 말하긴 했지만 까놓고 보면 그냥 뇌가 약해지고 퇴화해서 예전만큼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 거에 대한 핑계, 나 자기 합리화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누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뇌과학과 진화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단순한 기능의 상실이나 퇴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퇴화가 아니면 뭔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생애 주기 전반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적 재분배 과정이라는 겁니다. 선택적 재분배요? 네. 노화로 인해 전체적인 뇌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우리 뇌는 단순히 멈춰서는 게 아니라 전략을 수정합니다.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얕고 넓은 관계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걸 차단하는 거죠. 아, 무조건 만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차단할 건 차단하고 진짜 의미 있는 사람한테만 에너지를 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남은 에너지를 집중하려는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진화적 적응인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전혀 슬퍼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니 완전 안심이 되네요. 그럼 우리의 하드웨어가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려고 관계를 재편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줄어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심리, 즉 소프트웨어는 과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버릴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작동하는 걸까요? 그 판단의 기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주창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건데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핵심이 뭔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철저하게 시간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론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요?
시간이 인간관계랑 무슨 상관이죠? 자, 20대 청년들의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들에게 시간은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자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젊을 땐 내일이 영원할 것 같고 남은 날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표는 미래에 대한 대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관계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죠. 아, 당장 나랑 성향이 좀 안 맞고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꾹 참고 나가는 이유가 그거군요. 언젠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명함을 모으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확장이 생존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니까요. 찔리네요. 저도 20대 때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가게 쓰는 술자리나 스터디 모임도 진짜 억지로 나갔거든요. 근데 50대, 60대가 넘어가면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히 뒤집힙니다. 생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내 삶에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또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아, 끝이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건가요? 삶의 최우선 목표가 미래의 유용성에서 현재의 정서적 만족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거죠. 이제는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수백 장의 명함보다 당장 오늘 저녁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확실한 관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와,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인간관계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는 게 나이 들어서 인내심이 부족해져서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아, 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감정 소모하면서 보낼 수 없다? 이런 아주 주도적이고 현명한 결단인 거군요. 자료에 있던 대전의 박 여사님 사연이 딱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어요. 아, 박 여사님 사례 기억나시나요? 50대까지만 해도 친척 경조사부터 동네 모임까지 빠지는 곳 없이 얼굴을 비추고 엄청나게 인맥을 관리하시던 분이었죠. 네, 그랬는데 60대로 접어드시면서 정말 의무감만으로 유지되던 모임들을 다 끊어버리셨대요. 심지어 막 영양가 없는 소문이나 험담만 오가는 단톡방에서도 과감하게 나오셨고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사람이 변했다느니 나이 들더니 야박해졌다느니 뒤에서 수군거렸겠죠. 맞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박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명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셨죠? 내가 야박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진짜 감정에 솔직해진 거야 이러셨대요. 와, 카스텐슨 교시의 이론을 정말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한 말씀이네요. 현재 박 여사님 곁에는 딱 3명의 친구만 남았다고 합니다. 3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 여사님은 엄청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 세 사람은 억지로 웃는 낯을 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내가 아플 때 체면 차리지 않고 달려와줄 진짜 친구들이니까요.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고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어떤 비유가 떠올랐냐면요. 그 젊을 때 인간관계가 마치 혹시 몰라서 다 쑤셔 넣어둔 복잡한 옷장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옷장이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혹시 나중에 유행이 다시 돌아올까봐 아니면 살이 빠지면 입을까봐 막 불편하고 꽉 끼는 옷들까지 억지로 채워두잖아요. 네, 버리긴 아깝고 입잔이 불편한 옷들이 한가득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정말 내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하고 내 체형에 완벽하게 맞는 가장 아끼는 부드러운 스웨터 2-3벌만 딱 넘기는 거죠. 나머지는 다 비워내는 관계의 미니멀리즘 같은 거랄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옷장 비유가 아주 찰떡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불필요한 옷을 다 버리고 진짜 입을 옷만 남겼을 때 옷장 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엄청 개운하죠. 인간관계의 양을 줄이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곧 내 삶의 질을 극대화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심리학계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노년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노년의 역설이요? 왜 역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객관적인 신체 능력은 떨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도와 정서적 안정감은 20대보다 오히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역설이군요. 자료에 있던 제주도로 낙향하신 어르신 사례도 결국 그 노년의 역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은퇴하시고 아는 사람이라고 한 단 한 명도 없는 제주도로 훌쩍 떠나셨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말벗도 없고 적막해서 엄청나게 외로우셨다고 했어요. 뇌가 그 텅 빈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금단 증상 같은 거죠.
하지만 그 과도기를 넘기고 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눈을 떼를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명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배고플 때 먹고 걷고 싶을 때 걷는 완벽한 주도권을 주게 된 거죠. 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정서적 최적화에 도달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외부로 새어나가는 감정 소모를 아예 원천 차단하고 나라는 존재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감정의 질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요. 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하드웨어의 재편, 그리고 한정된 시간을 바탕으로 관계를 엄선하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요. 뭔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지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세 번째 비밀과 직결됩니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저명한 정신분석학적인 도널드 위니컷이 1958년에 발표한 개념인데요. 바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깐만요.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능력이라는 단어를 쓴 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 단어 선택이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건 그냥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성립되는 조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하고 달성해야 하는 능력이었나요? 위니컷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이 능력이 한 인간의 정서적 발달과 내면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지표라고 보았거든요. 성숙도의 지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어린 나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혼자 방에 남겨지면 아기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불안해하죠? 맞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달래고 내면의 안정을 유지할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인, 즉 양육자의 존재 없이는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능력이 없는 거군요. 하지만 건강하게 성숙한 어른은 다릅니다. 이들은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진 그 텅 빈 시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요함 속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서 외부 자극에 찢겨있던 자아를 꿰매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와, 혼자 된 상황을 억지로 견디는 사람과 그 고독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정신적 성숙도에서 아예 다른 차원에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있던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를 보면 이 능력을 진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네, 먼저 광주에 사시는 최 어르신의 긍정적 사례요. 아내와 사별하시고 7년째 묵묵히 혼자 지내시는데 자식들이 걱정돼서 계속 합가하자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어떻게 지내고 계셨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엔 조용히 음악을 듣는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시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독거노인이라니 너무 외롭고 처량하겠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 본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 태어나서 지금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다고요. 위니컷이 말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만개한 상태인 거네요.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기 내면의 샘물만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경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하지만 현실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였죠. 이분 이야기는 진짜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분은 정반대로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극도로 공포스러워 하셨잖아요.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동네 체조 모임 나가시고요. 점심엔 친구들 불러내서 밥 먹고 오후엔 마트 같이 가고 저녁엔 종교 소모임까지 가시고 달력에 빈칸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스케줄을 꽉꽉 채워서 온종일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셨어요. 겉보기에는 인간관계가 넓고 사회성이 아주 뛰어난 분 같죠. 외로울 틈이 전혀 없는 인싸처럼 보이고요. 그런데요. 심리상담 과정에서 밝혀진 이 어머니의 진짜 감정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왁자지껄여 떠들다 밤에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뼈저린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도대체 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있었는데 밤에 제일 외로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 수많은 모임 속에서 단 1분 1초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재미도 없는 얘기에 억지로 리액션하고 남들 기분 맞춰주느라 정작 자기 내면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묵살해버린 거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물리적으로 방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진짜 끔찍한 비극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타인에게 맞추려다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질병은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나 곁에 두려 하는 마음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아, 혼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질병이다. 네. 인천의 어머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저 혼자 남겨질 때 올라오는 그 불안감을 마주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 고독을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하고 있었던 거군요. 우리가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해지려면요, 반드시 오롯이 혼자가 되는 그 고요한 시간을 통과해내야만 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순간 인간은 가장 강해지거든요. 오늘이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분석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금요일 방에 약속 없어서 혼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느꼈던 그 아늑함이 결코 제가 나태하거나 사회 부적응자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건 지극히 뇌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진화의 결과이자 정상적인 성숙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맞습니다. 바로 그 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순간 불필요한 죄책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심리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은 통찰을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적인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이 있나요?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처방전을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건 꼭 메모해둬야죠.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인가요? 첫째, 과감한 정리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이번 달 일정표나 달력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안 가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잡아둔 모임이 있다면 딱 하나만 골라서 취소하십시오. 한박사회처럼 이른바 눈치 문화나 인싸 강박이 심한 곳에서 모임을 거절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막상 취소하려고 하면 핑계대기도 어렵고요.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모임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평판이 무너지거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지 않아요. 안 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할 시간에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맞아요. 막 핑계대고 안 나간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일찍 자는 게 다음날 내 삶의 질을 엄청나게 높여주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뇌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좋으니 외부의 모든 자극과 상호작용을 차단한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절대 고독이요? 그냥 혼자 방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때 핵심은요, 스마트폰조차 다른 방에 두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폰을 두고 오라고요? 그건 좀 가혹한데요. 카톡 알림이나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는 것도 결국 뇌에게는 타인을 만나는 연산 과정이랑 똑같으니까요. 뇌가 전혀 쉬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니까 뇌는 계속 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동네를 산책하시거나 가만히 앉아 차를 우리거나 가사가 없는 연주곡을 들으십시오. 이 고요한 30분이 하루 종일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혹사당한 전두엽에 열을 식히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물리적인 디톡스뿐만 아니라 뇌의 디톡스가 필요한 거네요. 이건 오늘 저녁 당장 5분만이라도 폰 끄고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처방전은 뭘까요? 셋째, 관계의 엄격한 점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난 직후에 내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해 보세요. 감정 모니터링이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위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가 쫙 빠지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죠. 막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후자에 해당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카스텐슨 교수가 말했듯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내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을 감당할 여유,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짜 사람, 단 3명이면 충분합니다. 정리, 회복, 그리고 점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3가지를 일상에 적용하신다면 아마 놀라운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실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가기 싫은 약속 취소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의 무게가 진짜 다르게 느껴지실 거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뇌의 에너지가 꽉 채워주면 집에서 혼자 내려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북적이는 유명 카페의 비싼 커피보다 훨씬 달콤하게 느껴질 겁니다. 확실히 뇌가 여유를 되찾으면 감각도 예민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에너지가 채워진 그 여유로운 태도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표정 되게 편안해 보이네. 이런 말을 분명히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아주 주도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쭉 곱씹어 보니까 묘한 안도감과 함께 엄청 깊은 위로를 받게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남들처럼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파티를 하는 화려한 인맥이 없어도요, 금요일 밤에 올리는 메신저 알림이 하나도 없어도 그저 조용히 집에서 책을 읽거나 식물을 가꾸는 혼자만의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네,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시고요. 오히려 아주 잘 늙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치여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은 뇌가 한 단계 더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훈장 같은 증거니까요. 20대와 30대 내내 밖으로만 향해 있던 안테나를 이제는 내면으로 돌리셔도 좋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외로운 여정에서 끝까지 내 곁을 지키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가장 든든하고 좋은 친구는요, 그 어떤 유명인이나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뿐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거군요. 네, 나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했듯이 인간의 뇌와 심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고 타인과의 부대낌을 줄이고 깊고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도록 진화하잖아요. 네, 진화의 자연스러운 방향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시설들은 하나같이 거대한 식당에 사람들을 빽빽하게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동교실, 빙고게임 같은 단체 활동을 빼곡하게 시간표로 짜서 끊임없는 사교와 교류를 강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조용한 개인 정원과 마음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와 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고독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혹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너무 낡고 피곤한 20대식 인싸 문화를 강요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의 전두엽을 계속 과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회적 고립을 막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한 제도들이 정작 인간 뇌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진화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역설이네요. 시스템이 인간의 내면적 성숙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단 5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완벽한 고요함 속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공간, 타인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진짜 여러분만의 관계와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이죠.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여러분의 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혼자만의 평안한 밤 되십시오.